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퀴즈로 시작합니다. 토마토 드시면 꼭지 남잖아요. 그거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두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화 상담사에게 폭언 시 처벌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상담사가 고객에게 욕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문제. 배우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상수 감독은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김민희 씨가 낳은 아이는 호적을 어디에 올려야 할까요? 잠시 후에 모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배고파서 토마토 좀 먹고 꼭지 좀 길가에 버렸다고 10만 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길가에 만약 토마토 꼭지를 버리면요. 한 5만 원 정도 과태료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가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해서는 안 될 행동 맞아요. 생활 폐기물이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런데 10만 원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잖아요. 네. 게다가요. 토마토 꼭지를요. 그 일반 쓰레기,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는데 10만 원을 과태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걸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는 억울하게 어머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이에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더니 10만 원. 닭뼈에 살이 남아 있었다고 10만 원. 어머나? 또 고무장갑을 버렸다고 10만 원.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 맞나? 라는 글이요. SNS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나. 한마디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도 이제 주부시니까 변호사이시기도 하면서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 주부시니까 그러면 토마토 그 먹고 나면 그 거뭇거뭇한 꼭지랑 그 고무장갑은 만약에 구멍난 고무장갑 이런 거 어디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각 구마다 네. 기준 처리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취급해서 버리라는 곳도 있고 어머나.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지 않느냐 그 재활용 봉투에 넣어야 된다 이런 각각의 이제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허. 특히 고무장갑도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일단 노원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라 태울 수 있는 소질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네. 반면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해서 이 종량제 안에 넣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구청 측에서는 네. 이 재활용되는 고무장갑 같은 경우는 천연 자원으로 된 함량 높은 고무장갑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사실은 쓰레기를 버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종량제 일반 쓰레기인가 재활용인가 뭐 음식물인가 각각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살다가 일단 최진영 변호사님께 먼저 가볼게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거 방송 보시면서 그래 나도 비슷한 경험 당했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실 거. 왜냐면 보세요. 그러면 고무장갑을 이제 구멍난 고무장갑을 버리다 쳐요. 그러면 그 제조사에 여보세요. 이 고무장갑 재질이 뭡니까? 전용고 뭡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건 아닌데요. 혹시 스파라치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파라치가 뭐예요? 원래 파파라치가 몰래 사진 찍어서 신고한 다음에 그에 따른 보상금 받는데 아하. 쓰레기 봉지에 이렇게 허가되지 않은 것을 넣었다가 그거를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신고해서 보상금 받는 거를 스파라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그런 것이 아니냐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만 서울시 환경과에서 지자체 직원들이 직접 이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봉지를 뜯어본다고 합니다. 스파라치가 아니라 직원분들이 서울시 직원분들이 알고 봤더니 서울시 공무원이었던데요. 공무원분들이 실제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하다 보면 영수증도 넣고 지금 하잖아요. 이장면인가 봐요. 어머머머머. 그렇죠. 그래서 CCTV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보고 보면은 영수증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개인 신상이 확인되면 그리로 이제 그 과태료를 통지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런 식으로 해서 제 문자로 왔더라고요. 쓰레기 종량제에 엉뚱한 거 넣었으니까 이거 그
과태료 내라는 문자가 왔는데 그거 잘못하면 스미싱 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과태료가 있는지 서울시 측에 물어보는 게 필요하지 그런 문자가 왔다고 그 문자 잘못 누르면 안 되니까요. 참 요즘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뭐 서울시 직원분들이 일일이 저기 일회용 장갑 끼고 아까 보신 것처럼 다 종량제도 프로 해체가지고 일일이 검사했다니까 뭐 스파라치는 아니라서 일단은 기분이 조금은 뭐 덜 상하긴 하는데 근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민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그거 일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선 가시니까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일까 일반 종량제 버릴까 그거 어떻게 해? 그리고 기준이 보세요 그거 좀 잘못 버렸다고 10만 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이거 진짜. 토마토 꼭지 일반 쓰레기로 버렸을 때 10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저도 지금 여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와. 깜짝 놀랐는데 거기다가 뭐 고무장갑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고 닭뼈에 살이 붙어 있으면 10만 원이 나온다? 야. 너무 무섭습니다. 와 그러면 다 버릴 때 살 발라서 버려야 되는 거 지금 진짜? 너무 공포사회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기준이 그나마 일관되면 차라리 공부라도 해서 그렇죠. 온 국민이 그 기준에 맞출 텐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구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기준에 맞추라는 겁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네. 동시에 또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쓰레기가 관련해서 인터넷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화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허. 지금 소개된 사연 네. 말고도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게 어떤 게 뭘까요? 있었냐면 종이로 된 도시락 먹고 안 헹궈서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문서 날라왔다. 와.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히 헹궈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네. 이런 게 화제가 됐고 네. 오염된 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해서 그대로 버렸더니 버리는 쓰레기도 퐁퐁으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 아, 세제로. 네. 이러한 그 사연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최진봉 교수님 미국에서 13년간 사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고 뭐 미국 등 큰 나라 이런 데 거의 안 한다면서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분리수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무슨 과태료를 물리 이러지 않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분리수거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네. 모든 쓰레기는 한 곳에 다 버려요, 그냥. 아, 그래요? 예전처럼 우리가 종량제나 분리수거 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가 막 네, 다 그랬었죠. 버렸잖아요. 네네. 미국은 그대로 음식물이든 뭐든 상관없고요. 어머나. 다 한꺼번에 다 버립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환경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진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사랑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좀 통일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분리 그 배출법을 맞아요. 네. 그럼 왜냐면 헷갈리잖아요. 이사 가면 그러니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네.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장이 네. 조례를 정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로 다 다른 거예요. 서울시가 다 통일된 게 아니고 서울시 구들이 있잖아요.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25개 구의 구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정하는 거예요. 이러니 헷갈릴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안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다른 구로 이사를 가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고. 그러면 서울은 그렇지만 지역은 또 지역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겠네요. 이래서 조례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결정되다 보니까 다 다른 이런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것이고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조례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저는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일단 통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만약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가정에 안내를 하든 다른 맞아요. 방식으로 안내를 해줘야 될 거 뭐 아니겠습니까? 계도기관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어야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한 것에 저렇게 많은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해봐요. 법과 제도의 근본 목적은 뭔가 세원, 즉 벌금과 과태료를 매겨서 세원을 얻어내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법과 제도를 잘 알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시청자분들과 시민분들이 억울해하는 일 없도록 뭔가 조례 개정 통일 한번 해보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나왔어요. 이담 아나운서
나 혼자 사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네, 나 혼자 사는 걸로 집 공개도 많이 해서 맞아요. 박나래 씨의 집도 아시는 분들 많거든요. 집 굉장히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으리으리하고 화려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박나래 씨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아하, 어제요. 네. 박나래 씨 집에 어제 깜놀했어요. 그 소식 듣고. 도둑이 들어서 고가의 귀금속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허. 박나래 씨 측에 따르면요. 지금 귀중품이 사라졌다는 사실 알게 된 후에 현재 도둑 맞은 물건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도난 시기가 언제인지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박나래 씨 집에 혼자 사는데 도둑이 들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박나래 씨 괜찮은 거야? 라고 이거 무섭잖아요. 네, 굉장히 걱정도 걱정을 되고. 많이 하셨는데 네. 박나래 씨가 있을 때 이제 강도가 든 건 아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간 거기 때문에 박나래 씨는 다친 데가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최진문 교수님 뭐 도둑이어도 자기가 없을 때 몰래 들어왔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잠도 안 올 것 무섭죠.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없을 때 들어왔지만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이면 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고 많이 놀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더욱 이제 박나래 씨는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거기다 매니저도 여성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온 가능성을 생각하면 너무 이제 오싹하네요, 무서워지는 진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몸살을 크게 앓았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고.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체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몸살까지 겪게 세상에.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상으로도 상당히 컨디션 난조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어제 출연 예정이던 모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대요. 몸이 안 좋은 왜 안 상태로. 그러겠어요 진짜. 이런 문제들이 결국 박나래 씨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집에 도둑 든 걸 알고 어떻게 태연하게 방송 나가겠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박나래 씨가 예전부터 쭉 뭔가 자기 집에 누군가 침입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걱정에 시달려 왔다면서요. 계속 그런 불안에 시달렸다고 하는 건데 박나래 씨 집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서울 용산구의 한 2층 집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집이 2021년에 경매로 55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남의 집이 낙찰이 된 걸 제가 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는 이유가 네. 보도가 계속 된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죠. 유명한 집. 네네. 계속 맞아요. 이제 그렇죠. 오늘까지도 박나래 씨 집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나왔고 네. 보도뿐만이 아니라 예능에서도 또 박나래 씨가 자기 집을 공개하기도 했고 그랬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집을 알아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와. 박나래 씨가 그 불안을 계속 토로했는데 네. 집 앞에서 사람들이 여기 박나래 집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꼭 만나겠다면서 집 앞에서 10시간씩 아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번은 어머니가 내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아유.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연예인분들한테는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떤 좀 봉변을 당하면 아이고 유명세를 치른다 뭐 그런 표현을 하지만 이건 유명세 치르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연예인분들도 유명 연예인분들 엄연히 자연인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사적 생활 공간은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 집이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도둑 든 걸로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빨리 그 도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어떤 도둑인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선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다만 오늘 보도에 따르면 한 매체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내부 소행 가능성이 있다라며 여러 갈래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조금 더 경찰 수사가 진척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최진영 변호사님, 경찰의 초동 수사로 일단은 나온 내용 같은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없어진 물건이 있는데.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식범의 소행.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집에 그냥 그 문 열어줘서 들어온 다음에 뭔가 이와 같은 그 허락받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올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의 폐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 유명한 박나래 집이야 하니까 호기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지나친 팬심의 발동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죠. 세상에.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가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세상에. 있는데 지금 사실은 문제는 이게 언제 그런 물건이 없어졌는지조차도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인지 옛날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최근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CCTV라든가 아니면 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초동수사 단계라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정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 박나래 씨가 어떤 신상의 신변상, 위협을 그렇죠, 받지 그렇죠. 않은 것. 네. 근데 우리가 절도죄를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왜냐? 네. 절도하는데 딱 주인하고 마주치면 갑자기 강도로 도배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는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박나래 씨의 개인 안전이 제일 지금은 소중하고 중요하고 시급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안전하게 좀 뭔가 소속사 차원 그리고 주변 경찰 분들도 혹시 당분간은 주변에 순찰도 좀 강화해 주시는 게 어떤 물론 개인을 위해서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쪽 주변을 좀 강화해서 불안감도 좀 잠재우시고 또 도둑도 제발 좀 잡아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씨 하면 따라다니는 뭐예요? 홍상수 씨죠. 자, 홍상수, 김민희 씨의 얘기가 오랜만에 들려왔는데 먼저 이 사람들의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 만들어주신 홍상수 감독님, 저는 당신의 영화를 너무 사랑합니다. 네, 함께 작업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를 찍을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제 나이에 저한테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이 캐릭터를 사랑하고 이 촬영 현장을 즐기고 그게 저한테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관객분들이 저에게 건네주신 그런 축복의 인사들이 너무 기뻤어요. 시청자분들도 홍상수, 김민희 이 두 사람의 영상을 보여드리면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하재근 평론가님 가장 최근에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내용을 보면 김민희 씨가 임신을 했다더라. 그걸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제목 보니까 뭐 아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예,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홍상수, 김민희 씨가 그 관계가 2015년 영화 촬영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벌써 1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10년 세월이 지난 가운데 지난 1월 달에 김민희 씨 임신설이 보도가 됐거든요. 어허. 당시에 근데 그게 무슨 확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 목격담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김민희 씨 측에서 인정을 하진 않았고 네.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지난 2월 달에 홍상수 감독이 영화제 때문에 해외 출국할 때 김민희 씨가 배가 부른 것 같은 모습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소식이 나온 겁니다. 네. 바로 김민희 씨가 얼마 전에 아들을 출산해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일단은 출산했다, 아들 낳았다더라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두 분의 변호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 잠깐 좀 집중적으로 짚어볼게요. 일단 최진영 변호사님. 보통 우리가 일반인 가정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출생신고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민희 씨가 혼자 할 수도 있고 손잡고 가서 두 분이 같이 혼인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출생신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른바 혼외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엄마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엄마인 것으로 사실상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출생증명서 가지고 와서 동사무소에 그 주민센터에 가면은 출생신고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빠와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러네요. 아빠가 이거 내 아이가 맞다라는 인지 절차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같이 가셔가지고 이 그 김민희 씨는 김민희 씨대로 내 아이다라고 출생신고를 하고 이 홍상수 감독은 홍상수 감독대로 내 아이입니다라는 것을 해서 같이 출생신고를 하면은 각각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이가 올라가는데 아빠인 홍상수 씨가 내 아들이라고 출생신고를 하면은 그 홍상수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냥 자녀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만 그것은 우리가 혼인관계 증명서랑 그 가족관계 증명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가서 떼면은 일반이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이렇게 나오는데 상세 증명서란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혼인 중에 자인지, 혼외인 자인지 이런 부분이 상세를 떼면은 아주 상세하게 그 부분이 다 나와서 그 가족 관계를 전부 다 알 수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사실상 동거하고 이런 관계라고 하면은 두 분이 같이 가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말인즉슨 손정희 변호사님, 김민희 씨가 혼자 주민센터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홍상수 감독 가족관계 증명서는 이 아이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혼인 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게 되면 친부와 친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친부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또 친모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이제 친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대중들에게 이야기한 만큼 인지 청구를 고의로 안 하거나 늦출 가능성은 없는 사건이어서 인지 신고는 즉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만큼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물론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있고 또 이미 배우자의 사이에서의 자녀들도 이제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자녀로 이제 태어날 아이도 이제 자녀로 기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아마 손정희 변호사님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글쎄요 세상에 100%라는 건 없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길 아들이 생긴 걸 축하해 주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어머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아이고 홍상수 부인은 어떡하니? 홍상수 감독 부인은 어떡하나? 아마 그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혼인의 자가 태어나다 보니까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태어날 아이에 대한 생명은 축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 점은 홍상수 감독의 어떤 개인사가 좀 있습니다. 개인사라기보다는요. 이 부모님께서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계의 거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굉장히 알려진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자산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산 규모가 천억대가 넘는다. 뭐 최소 400억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혹여 홍상수 감독이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이 상속 관계에 대해서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점들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상속 제도는 배우자에게 1.5 그리고 자녀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혼인의 자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상속 지분을 부여받기 때문에 지금 김민희 씨가 낳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정 상속분을 인정받게 되는 지에 있습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이 임신설 나왔을 때 언론 보도들을 보면 홍상수 씨와 김민희 씨가 경기도 하남에 뭐 산다더라 그런 뭐 또 그쪽 지역에서 많이 포착되고 해서 산다더라. 그럼 보세요. 이거 앞서가는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홍상수 감독이 혹시라도 나중에 나이가 막 들어서 내 재산은 내 혼외자 즉 이번에 태어난 아들한테 다 줄 거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준다 하더라도 유류분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부인한테 그리고 다른 자녀한테 또 일부 나눠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아까 그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현재의 부인과의 사이에도 따님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부인과 현재 부인의 딸 그리고 지금 김민희 씨의 이제 아들 이 사이에 1.5대 1대 1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유류분 제도란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장남한테 다 줄 거야. 나는 아들한테 다 줄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부인은 어떻게 살고 다른 아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유산을 남기는 사람의 어떤 재산 처분의 자유와 함께 이 다른 가족들의 재산에 대한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유류분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작년에였습니까?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아, 나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위헌 결정 난 것에 따라서 민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유류분제도 없애버릴 거야라고 국회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이고. 나 막내한테 다 줄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입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요. 네. 부인이라든가 자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유류분 제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나 막내한테 다 줄래 이거는 안 될 안 것이다 된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최진범 교수님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아이는 정말 축복받아야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복받아야 되죠. 그런데 다만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그 사이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는 거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사실을 듣고 지금 아내분, 그러니까 서류상 혼인 관계잖아요. 네. 또 자녀가 있잖아요. 법적인 부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두 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분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아이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물론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이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홍상수 감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거 뭐 중혼은 안 되는 거니까 결혼 그 서류에 가족관계법에는 몰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하면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나 아니면 법적으로 중혼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가족관계를 깨는 것이 사회 윤리에도 맞지 않고 다른 제3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법으로 처벌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이 사실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그렇죠.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네. 그 전에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시작하는 네. 게 맞죠. 이렇게 대놓고 유명인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보기 좀 그렇고요. 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질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아무리 나이도 국경도 없다지만 분명한 건 금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명재환? 아니 하재근 평론가 명재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긴 한데요. 이게 뭐예요? 얼마 전에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안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 교사의 이름이 명재환입니다. 맞아. 근데 그 명재환이 범행 1시간 반쯤 전에 네.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공소장을 공개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지난 2월 12일 그러니까 사건 당일 그때 오후 3시 13분쯤 이때가 범행 1시간 반쯤 전인데 그래요? 그때 명재환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전화를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 세상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지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세상에 범행 1시간 반 전에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한단 말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악스럽습니다. 기가 차요. 한 놈만 걸려.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이 3번의 기회가 있었대. 범행을 실행할 3번의 기회가 있었나 봐요.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 경악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한단 말이 이 걱정을 하고 있어. 이 와중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되냐. 또 우리 집은 어떻게 돼? 내 돈으로 피해자한테 보상하는 거야? 이따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이런 경악스러운 통화를 한 그 상대방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은 이 통화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저긴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고요. 네. 초등학생에 대한 범행이 임박했음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검찰 공소장에는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만 이 경찰은요. 명재환의 범행 암시 발언을 들은 남편은 귀가를 요구하거나 그러니까 집에 가라. 그러지 말고 집에 가라. 이 정도 얘기를 했겠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압박을 하면서 범행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실제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범행 방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의 이런 행동이 범행 방조로 보기까지는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자, 우리의 법은 최진영 변호사님 누구한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자, 물론 이 방송 본 명재환이라는 사람의 남편분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신고를 안 한 게 범죄 방조는 아니더라도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신고를 했다면 이 끔찍한 범행 우리 하늘이는 이런 일 안 당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결국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이런 것으로 확실하게 이것을 방조로 처벌하지 못하는 할 정도의 어떤 증거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함부로 이 살인죄와 관련된 방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방조란 것은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물적 방조와 인적 방조가 있는데 물적 방조는 예를 들어서 흉기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어떤 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신적 방조는 너 진짜 마음 단단하게 먹어 이렇게 하면서 범행을 강화하는 이런 말 같은 세상에. 건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듣고 내가 불행하니까 누군가도 불행하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정말 극단적인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이른바 보증인적 지위에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형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이 있는데 정말 저도 아이를 둔 그 부모로서 그때 정말 남편이 혹시나 지금 학교에 전화해서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해서 이거 우리 부인 정말 불안정한데 빨리 이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화를 한 통이라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물론 결과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명재환이라는 사람의 이 명재환이라는 인간의 남편의 행동이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미는 게 보세요. 설마 내 아내가 범죄를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신고만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말로는 신고한다고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안 해요?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명재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그럼 신고를 했어야죠. 전화를 끊고. 경찰이 그 출동만 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문제라고 봐요. 네. 법적으로 처벌을 못 받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누구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신고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재환이 하는 태도 보세요. 아까 잠깐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해야 된다.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맞아요. 남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으면서 내 경제적 피해, 내 가족에 대한 피해 이건 생각하고 이게 저희 뭐 사람이에요? 저희 사람? 이 아니죠. 이게 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가 피해 당하는 게 두려우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노리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게 돌봄교실 맞은편에 대기업 시청각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세상에. 거예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돌봄교실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머네. 사람을 죽이려고 흉기도 준비하고 시청각실에서 맞은편에 있는 돌봄교실을 기다리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맨 여기군요. 마지막에 여기가 시청학실이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저기에서 돌봄교실의 문을 보고 있었다니까요. 아이고, 네. 얼마나 무섭냐고요. 오후 4시 40분에서 47분경 네. 명재환이 돌봄교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 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주겠다며 접근해서 시청각실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세상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있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는 책을 준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책 주고 가라고 하겠자고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랑 함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하늘이가 좀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미술학원에 가야 돼요. 저 아빠한테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 명재환이 아빠한테 못 갈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악마잖아, 악마지, 악마. 악마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하늘이가 한 번 더 얘기해요. 제발 보내주세요. 그 아이를 붙잡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니까 지난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르죠. 손정혜 변호사님 세상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일 이렇게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게 아니라요. 계획한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이 됐는데요. 즉 범행 나흘 전 오후에요. 명재환이 4시간 내내 휴대전화를 통해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그리고 살인 사건을 다수
검색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세상에. 범행 당일에도 땡땡 초등학교 살해 사건,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수법조차 미리 검색하고 계획하고 심지어 연구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라면서요. 그러면 대체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 범행 동기는 뭐예요 그러면? 예, 검찰 이 공소장의 동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가정 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로 보인다라면서 명재환이 평소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 귀를 의심하실 것 같아요. 지금 최인영 변호사님 이거는 명재환의 변호인측이나 할 말 아니에요? 검찰의 공소장이 저런 말을 적어요? 왜 저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살인죄는 전형적인 동기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도 살인죄를 동기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결국 그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에 합당한 검찰로서는 구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작할 수 있는 사유, 왜 그렇게 했는지 동기를 찾았는데 네.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니 검사가 이거 엄격하게 더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죄를 어떻게 보면은 감경해주고 그렇게 했는 이유를 좀 해명해주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검사의 객관 의무, 공익의 대변자로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강하게 해야 되지만 네. 또 참작할 사유는 참작한 사유들을 어떻게 보면 법원에 밝힐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은 정말 엄하게 처벌해달라라고 하면서 뻥튀기 구형을 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네. 실질 구형, 정말 본인들이 수사를 해서 그 동기를 파악한 다음에 실제로 처벌할 정도의 형을 구형하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검사의 공소장에 이런 일이 보여주는데 우리 피해자 특히 학부모를 둔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노도 치밀어요. 지금은 하늘에 별이 돼 있겠죠. 우리 하늘이가. 정말로 이 원통함 그리고 그 엄마 아빠 하늘이 엄마 아빠도 지금 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도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이 우리 하늘이가 정말로 하늘나라에서만큼은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명재환은 법의 뜨거운 맛을 봐야 되고요. 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가 보통 뭔가 궁금하고 알고 싶을 때 어디 그 전화 상담원 그 연결되는 번호로 하잖아요. 뚜뚜뚜뚜. 근데 보통 우리가 보세요. 상담원과 연결될 때 진짜 육성이 나오기 전에 이런 메시지가 들려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합니다. 상담사에게 폭언이나 성희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런 음성, 기계음이지만 들어보셨을 거야. 그래,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 그래, 맞아. 자, 내가 지금 조금 화는 나지만 진정시키자. 폭언과 욕설을 하지 말자.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상담원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사업자 네, 개인 권한 정보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개인 권한 정보 이게 맞아요? 고객님 그러시면 조회, 이체, 뱅킹 업무, 금융상품, B2B, 경영지원 옆에 뱅킹 관리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거기에서 원클릭 관리자 설정 클릭하셔서요. 네. 시작하기 하시고 완료되시면 저 불러주시겠습니까? 시작했어요. 관리자 설정 나왔어요. 완료되시면 저 불러주시라고요, 고객님. 어떤 게 완료되면요? 관리자 설정 시작하기 하시면 시작이 진행이 되시고 완료가 되시면 저를 불러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고객님? 아니 그냥 관리자 설정 이거 누르니까 그냥 뭐 설정하기밖에 안 나오는데 기본 정보랑? 그러니까 설정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걸 다 하시고 완료되시면 저를 불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고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네, 고객님. 지금 고객님께서 아니 지금 방금 뭐라 그랬냐고요?
같다 그랬어요? 예? 같다 그랬냐고요. 아니요, 고객님. 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고객님. 지금 그렇게 들렸는데요. 제가 고객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고객님. 이거 지금 핸드폰 녹음 되는데요. 자, 들어볼까요? 끊으세요. 저희가 해당 부분은 삐 처리해드렸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어느 이제 40대 남성이 이 녹음한 걸 공개를 한 건데 네. 그 남성이 이체 한도를 풀기 위해서 은행의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상담원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상담원이 은행 그 앱 화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데 네. 뭔가 상담원이 해주는 은행 앱 화면하고 이 남성이 보는 그 휴대폰의 화면이 뭐가 좀 달랐던 것인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네. 이 상담원의 설명대로 남성이 빠릿빠릿하게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머뭇머뭇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순간에 상담원이 작게 중얼거리듯이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내 귀를 의심하면서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라고 하면서 그냥 상담을 계속했는데 그때 상담원이 재차 또 한 번 중얼거리듯이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앞서 우리가 들었을 때 분명히 우리도 물론 삐 처리해드렸지만 그게 아름다운 말이 아닌 건 누구나 알 법한데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상담사와 통화를 하신 이 사연자분은 이담 아나운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다 지금 녹음돼요. 그랬잖아요. 끝난 다음에 전화 끝난 다음에 그 녹음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봤겠죠. 이게 자동 녹음 기능이 되는 휴대전화였던 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녹음을 했으니까요. 이 남성이요 끊자마자 전화를 들어봤는데 상대방의 이 욕설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거를 확인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남성은요 곧바로 이 은행 홈페이지 게시판에요. 네. 녹음 파일도 올리고요. 이 글도 올렸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봐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절대로 분명한 그런 증거 아니겠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제시가 되니까요. 그 이후에 관리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하. 그제야 직원 교육을 잘못해서 죄송하다. 평가 페널티를 적용해서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욕설을 했던 상담은 2번이나 전화해서 울먹거리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습관적으로 말이 나왔다. 내가 욕한 줄 몰랐다. 제 실수로 팀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용서해달라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더 웃겨요. 하재근 평론가님. 더욱 이 해당 상담사가 울먹이면서 사과한다고 한다는 말이 더 웃겨요. 습관적으로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자신이 욕한 줄 몰랐다. 습관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욕이 튀어나온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이 사연자분은 그래도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인지하고 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었던 덕분에 사실관계를 통해서 항의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혹시라도 연세 드시거나 혹시라도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이 그냥 이거 욕설 듣고도 그냥 넘어간 경우도 불일비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해명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안 상황인 되잖아, 건데 이게 해명이야, 이게. 이 사과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습관적으로 말이 나왔다, 내가 욕한 줄도 몰랐다라고 하면 이 사람 해명에 따르면 그냥 자기가 욕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욕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회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평상시 대화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런 뜻인데 그럼 그러한 말투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며 회사에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설이 막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을 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진정성이 좀 의심이 되는 이런 네. 말을 하면 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 것인가 네.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상담사가 사과는 했어요. 자신의 행동 인정한 거잖아요. 혹시 이거 법적으로 처벌 물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사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모욕죄는 사실은 성립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욕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화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잖아요. 우리 둘 사이만 통화를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든가 다른 사람이 옆에 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모욕죄나 사이버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조금 어렵다. 결국은 이 부분은 이 그 상담사 그리고 그 상담사를 고용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분명히 민사상 위자료의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분통 터져요.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 한 적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최진봉 교수님. 이 상담사의 잘못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열심히 이 순간에도 정말 친절,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의 일처럼 상담해 주신 많은 분들 욕보이는 행동이잖아요, 지금. 욕보이는 행동이죠. 사실은요, 고객들이 이 상담원들한테 막 욕설하고 성희롱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거 다 참아내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정신감정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려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행동, 한 사람의 이런 일탈 행동 때문에 결국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많은 상담원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진짜 이 순간도 열심히 일하신다고 그런 많은 상담사 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아마 시청자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분들 진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